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지금 대부분 보시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자, 우선은 첫 시간은요, 과목에 대한 설명이랑 그 다음에 대비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공무원 한국사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공통 과목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전에도 수업할 때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제 시험이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2025년 시험 대비를 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이제 공통 과목 중에 영어, 국어, 한국사 중에 저는 내년에 어쨌든 더 전략 과목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목은 단연 한국사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국어와 영어가 전면적으로 어쨌든 개편되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역시 국어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겠지만 NCS라는 어쨌든 우리가 공기업이나 아니면 사기업의 대기업을 보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보셨던 수능이 있겠죠. 그 중간 사이 레벨로 어쨌든 이제 비문학 같은 지문을 많이 낸다고 시험을 개편하겠다고 인사혁신처에서 이미 예고 문제들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어쨌든 비문학과 관련된 지문이 많아진다는 얘기는요. 국어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시간을 이제 아끼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는 원래 모든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특출나게 잘하지 않은 이상은요. 그래서 국어와 영어가 어쨌든 개편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공통 과목 중에서 개편되지 않는 과목은 한국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 방식이나 기조 대부분 내년에 아마 시험에 출제하면 올해와 비슷하게 아마 출제를 할 거라고 어쨌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아마 강의를 한 지가 벌써 이제 공무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아마 2014년이었으니까 벌써 이제 딱 10년 좀 됐네요. 그렇죠? 정확히 10년 됐습니다. 노량진에서 제가 수업을 한 게 아마 2015년 아마 1월이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10년 이상 어쨌든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뭐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연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장에 미리 어쨌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만한 어쨌든 근거가 있다는 거죠. 우선은 과목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기조가 안 바뀐다 그랬습니다. 보통 출제의 비중은 전근대사가 12문제에서 14문제, 근현대사가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됩니다. 절대적인 양을 보면 한국사라는 전체 양을 100으로 볼 때 앞에가 3분의 2 정도 되고요. 뒤에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딱 그렇게 비중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올해 시험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올해 2024년에 치러졌던 국가직에서는 11문제, 그 다음에 9문제가 나왔고요. 지방직에서는 12문제, 8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어쨌든 한 8문제를 전후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비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대별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뭐 선사시대는 당연히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오늘 배우시겠지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이제 고조선이 있겠죠. 고조선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역시 오늘 배우실 내용인데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다음 마한, 변한, 진안이라는 3한이 있어요. 여기에 있던 나라들이 수십여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마한, 변한, 진안만 합쳐도 총 78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강대국으로 성장했던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런 나라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삼국시대를 결국은 통일했던 나라는 아시다시피 신라입니다. 676년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게 되고요.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했는데 그 뒤에 30년 뒤인 698년에 등장한 나라가 대조영의 발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시대를 통일신라가 남쪽에 있고 발해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남북국 시대라 그래요. 남북국 시대 여기까지가 고대사입니다. 왜냐면 보통 통일신라가 나중에 935년에 멸망하고요. 발해도 926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통 고대사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고려죠. 신라가 흔들리는 가운데 다시 신라, 후고구려, 후백제, 후고구려가 된 나라가 고려니까요. 결국 쪼개지게 되면서 고려가 결국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5년, 그러니까 보통 반월림하면 500년 정도가 되겠죠. 그 500년 정도 있던 나라가 고려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인데 고려 시대를 우리가 중세라고 얘기를 했다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고대에서
일반적으로 큰 시대 구분은 중세 다음에 근대로 가요. 근데 근대 사이에 중세와 근대의 사이라 그래서 중세의 세자와 근대의 근은 빼서 시대를 하나 더 설정했습니다. 이걸 근세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조선시대로 봐요. 근데 조선시대에서도 조선 전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역사가 정확히 500년이 넘죠. 518년인데 역사 기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임진왜란이라는 큰 사건을 기점으로 앞에 200년을 조선 전기라고 하고요. 나머지 뒤에 250여 년간의 시기를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역사에 어쨌든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서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임진왜란과 특히 더 이어서 뒤이어서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걸 두 개를 양난이라고 얘기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임진왜란이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의 시대를 근세, 그 다음의 시대를 근대 태동기. 그래서 조선시대는 시기가 두 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일반적인 역사 발전은 고대, 중세, 근세, 근대로 가는 게 맞겠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근대화의 실패에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역사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근대로 가기 전에도 분명히 우리의 독자적인 자생적인 근대로 갈 수 있는 움직임이 한마디로 힘이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근대를 갈 수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뱃속에 태아가 움직이는 걸 태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근대에 싹이 트던 시기를 근대 태동기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가 전근대사예요. 여기서 몇 문제 보통 나온다는 겁니까? 12문제 정도가 보통 평균 출제가 됩니다. 12문제에서 13문제. 그러니까 배점으로 치면 60점에서 65점을 전후로 출제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 비중에서 100으로 나눌 때 3분의 2 정도가 딱 할당되는 부분이 여기까지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근현대사인데 우선은 근현대사는 근대와 현대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현재 시대라고 해서 현대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가장 가까운 시대라고 해서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대라고 설정하게 되는데 1863년에 조선의 26번째 임금으로 고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고종의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그의 아버지가 권력을 잡게 되는데 왕이 아닌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 그러죠. 그래서 한 번쯤 들어왔을 만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910년에 숱한 역사적 사건과 풍파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스스로 근대화를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면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망국의 결국 길로 가게 되는데 그 1910년에 나라가 망한 걸 우리가 국권 피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까운 50년간의 시기를 첫 번째 개화기라 그래요. 개화라는 건 근대화라는 뜻입니다. 근대화를 추진했던 시기다. 근데 안타깝게 실패하고 나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죠.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가 있습니다. 1910년 8월 달부터 1945년 8월 달까지 만 35년간의 시기인데 요 두 시기를 합쳐서 근대라고 하게 되고요. 45년에 8월 15일 날 8.15 광복을 맞게 돼서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광복 이후에 남북 분단의 비극과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 그다음에 이승만 정부, 그다음 뭐 장면 정부, 박정희, 그다음에 뭐 전두환, 노태우 등을 거쳐서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후에도 뭐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등이 있겠고요.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현재 윤석열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부터는 잘 안 나오겠죠.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도 몇 개 나올 것만 정해져 있어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김대중 정부 때까지를 많이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를 현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근현대사 파트는 비중이 딱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보통 합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8문제 전후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번 국가직에서는 9문제가 나왔고요. 이번 지방직에서는 역시 그 범위 그대로인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보셔야 될 건 우리가 이제 분야별로 매 시대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어요. 정치는 항상 이 전근대 시대는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까지를 근현대사 전이라고 해서 전근대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대부분 왕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 때 일어났던 업적, 왕의 업적이나 주요 사건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나라마다 제도가 다 다릅니다. 중앙정치제도, 지방행정제도, 관리등용제도, 그다음에 뭐 교통통신제도 등 제도가 달라요. 그게 대부분이 정치사인데 요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11문제에서 13문제. 그러니까 55점에서 65점, 그러니까 평균 한 60점 정도 정치사에서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경제는 토지제도와 수치제도입니다.
전근대 시대의 주요 산업은 무조건 농업입니다.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이에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 제도를 직접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시기에 토지 제도가 있을 거고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토지 제도가 있겠죠. 그리고 나라를 운영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돼요. 세금을 걷는 거 우리가 수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세, 공납, 여기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무조건 기본입니다. 조세는 토지세, 공납은 공모를 납부한다 그래서 특산물을 걷는 걸 얘기하게 되고요. 역은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역과 요역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남성들도 여기 계신 분들 다 군역을 수행하고 오셨죠.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군역은 항상 나라를 움직이는 기반이기 때문에 군대 가는 거 군역이 있고요. 요역은 별도로 성벽공사나 도로공사나 저수지공사 같은 잡역을 얘기하게 돼요. 근데 보통은 시험 문제에 내는 건 군역입니다. 요 세 가지가 무조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있는 경제 생활이 있을 겁니다. 고대, 그다음 고려 시대, 그다음에 뭐 조선 시대 경제 생활인데 자세히 얘기하면 뭐 상업, 수공업, 농업 기술의 발달 등을 얘기할 수 있는데 평균 두 문제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번 지방직에서도 역시 똑같이 한 두 문제 정도 전월해서 나왔습니다. 사회사 같은 경우는 가장 비중이 적습니다. 그 시대의 신분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시대라고 하게 되면 신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귀족, 평민, 천민 세 신분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씩 배우는 게 귀족의 경제생활, 뭐 사회생활, 그다음에 평민의 생활, 천민의 생활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를 가게 되면 신분의 명칭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만을 얘기하게 되면 조선은 귀족이 없어요. 양반이라고 부릅니다. 문반과 무반이라 그래서 문반, 무반 관료를 두 개라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인, 그다음에 평민, 그다음에 천민입니다. 이건 이제 사민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있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 신분 제도가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 보장 제도라는 걸 배워요. 뭐 민생 안정책이라든지 뭐 아니면 사회 기관에서 의료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평균 한 문제입니다. 아니면 보통 묶어서 경제사와 사회사는 묶어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입니다. 이 비중은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 통합해서 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지선다형의 문제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살아오시면서 대부분의 보통 문제를 풀 때 오지선다를 많이 봤는데 공무원은 뭐예요?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다면 사지선다입니다. 그래서 보기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1번과 2번은 예를 들어서 경제사인데 3번과 4번은 사회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문제를 보통 통합형 문제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 낼 때도 평균 합쳐서 어쨌든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사는 안 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사를 한 두 문제 정도 냈다 그러면 사회사는 안 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안 나올 때도 있던지 아니면 보기에 한두 개 정도 껴있을 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문화사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파트예요. 수험생 분들이 보통 거부감을 많이 들게 하는 파트. 스토리도 적고 암기해야 될 내용도 많다. 그래서 각 시대에 뭐예요? 종교가 있겠죠. 종교와 사상인데 세 가지가 메인입니다. 유교, 불교, 그리고 무조건 도교예요. 도교는 약간 조금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이고요. 메인은 무조건 뭐예요? 유교와 불교입니다. 고대 시대와 고려 시대인 중세까지만 해도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뭘 배우겠습니까? 불교에 대해서 불교와 관련된 여러 승려들의 활동을 배워요. 이번 지방직에서도 역시 그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승려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 조선시대 하면 국교가 유교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가면 뭐 배우시냐면 대표적인 유학자를 배웁니다. 1,000원과 5,000원짜리에 나오는 이황, 뭐 이외에도 서경덕, 조식 이런 유학자들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나머지 그 시대 과학기술이 있겠죠. 시대마다 발달하는 뭐 과학기술에서 뭐 천문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시대마다 나오는 서적이 있습니다. 전근대사만 치게 되면 서적이 한 뭐 합쳐서 130권 이상이 됩니다. 암기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요. 역사서, 지리서, 윤리의례서, 농서, 의서, 병서, 백과사전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는 역시 이거와 연관이 됩니다. 불교가 어쨌든 고대와 중세인 고려 시대까지 국교였으니까 그럼 불교 문화재가 많겠죠. 사찰, 절 건축물, 탑, 불상 다 불교 문화재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조선시대로 하게 되면 뭐 서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선시대 궁궐 같은 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거나 아니면 예술 파트 들어가시게 되면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 시대의 문학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림입니다. 그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림, 그 다음에 서예,
등등등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보통은 합쳐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전후입니다. 이거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근대사 대 근현대사의 비중이 보통 평균 12대 8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한두 문제 정도. 똑같이 이것도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일반적으로 통합형 문제를 내요. 통합형 문제 보통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 통합형 문제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용을 보니까 자료는 정치였는데 1번, 2번, 3번, 4번 보기를 봤더니 1번은 정치인데 2번, 3번, 4번은 문화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 내용은 정치사를 물어봤는데 보기를 보니까 세종대왕 때 뭐 자경로, 안구일구 이런 게 만들어졌다.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서적에서 뭐 삼강행실도 아니면 총통등록 같은 책이 편찬됐다. 이런 문화사거든요. 그러면 통합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평균 한 문제 정도는 항상 냈어요. 그래서 문제의 비중은 정해져 있다. 결론은 뭐예요? 경제사와 사회사가 2문제에서 3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려서 얘기하게 된다면 정치와 문화를 합치면 거의 한 85점인 겁니다. 정치와 문화를 합치면 85점에서 90점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역시 메인은 무조건 뭘로 공부해야 돼요? 정치사다. 무조건 정치사를 자꾸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파트에서 90%는 정치사입니다. 근현대사 파트의 90%는 뭐예요? 정치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근현대사에서 사회사 있을까요? 없어요. 근현대사에서 사회, 양복 입었다, 단발했다, 안 나옵니다. 커피 마셨다, 안 나온다고요. 지금도 마시잖아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현대사는 대부분이 정치사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시대별 분류와 그 다음에 분야별 분류는 잘 구분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요. 뭐 우리가 이제 수업 내용은 계속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이제 기본서로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이번에 아마 2달과 다음에 2달은 필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일부러 많이 하는 거예요. 팔이 아픈데도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 쓰실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아마 전국에 있는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요. 공무원 한국사 진행하면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보다 사진 자료 많이 쓰시는 분 저 못 봤습니다. 저보다가 사진이나 지도 같은 PPT 자료 많이 쓰시는 분 저 못 봤어요. 왜냐? 없으면 만들기 때문에. 매번 얘기했지만 저는 없으면 다 만듭니다. 이거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안타깝게도 다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매번 어쨌든 새로 만들려고 뭘 해요. 그래서 지도 같은 자료는 다 만듭니다. 그래서 없으면 만들다라는 주의가 있기 때문에 다 어쨌든 시험에 유용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암기도 중요하지만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계속 쓸 겁니다. 그거는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복습하실 때는 예습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복습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5과목을 하고 계신 사정에서 예습 못 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요일마다 한 과목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사 아마 8시간 듣게 된 다음에도 그날 복습하시는 것도 아마 버거울 겁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실제 남아있는 시간이 정말 맥시멈 잘 잡았자 3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에 최대한 어쨌든 복습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복습 문제 따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복습 강의 이제 찍잖아요. 오늘부터 복습 강의를 따로 수업 끝나고 찍게 되는데 꼭 보세요. 이 복습 강의는 이거 시험 끝날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끝날 때까지 봐야 돼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찍게 되면 알고 있습니다. 왜요?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전범위를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건 수업 끝날 때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추후 강좌는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 설명드리면 어쨌든 이번 2달 같은 경우는 전근대사를 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선시대까지 다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이론은 근현대사를 아마 보게 될 텐데 수업 시간이 어쨌든 4시간으로 공식적으로 뒤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뒤에는 심화이론은 어쨌든 근현대사 위주로 볼 거다라는 걸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어쨌든 단원별 문제풀이를 풀 거고요. 근데 별도로 아마 수업을 또 근현대사 파트 들어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오후에는 예를 들어서 근현대사를 하는데 오전에는 다시 교재를 바꿔서 필기노트로 다시 전근대사를 아마 병행해서 수업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회독을 많이 돌리려고 할 겁니다. 한국사에서 회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와
연도별 기출문제 풀이를 번갈아서 아마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셔야 될 게 동형 모의고사죠. 그러니까 정규 커리큘럼입니다 이게. 그래서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다음에 연도별 기출문제 풀이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가 일반적인 정규 커리큘럼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똑같이 동형 모의고사 풀 때도 시험지와 똑같이 어쨌든 만들어서 풀이 시간 드리고 해설을 아마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방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강은 지금 계속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교재를 내기로 확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OX 문제 아마 이제 교재를 올해 무조건 낼 겁니다. 정확히 정해진 거는 2000문제. OX 문제는 2000문제 정도 아마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책으로 내기 전에도 작년에 우리 수원에서 에듀윌 수업할 때 제가 이미 풀이한 문제의 숫자를 대충 세봤더니 이미 한 2,500개 정도 됐었습니다. 2,500개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요약해서 필요한 것들만 추려서 교재를 따로 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가장 나중에 여러분이 결국은 보시게 될 강의인데 필기노트죠. 지금 이제 기본서로 보시게 되는 교재지만 나중에는 단권화를 시켜서 필기노트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언제 나오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정 중입니다. 개정 중이어서 한 달 안으로 어쨌든 나오게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혹시 전에 필기노트 갖고 계셨다. 크게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많이 개정되는 몇 개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텐데 추록만으로도 해결될 거기 때문에 새로 크게 가지고 계신 분은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는 별도로 따로 또 수업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합치게 되면은 보통 한 90강 정도가 될 텐데 필기노트 강의 특강은 어쨌든 합치게 되면은 60강대 정도 됩니다. 60강대에서 조금 더 줄어든 거죠. 타이트하게. 그렇다고 설명을 자세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는 이걸 찍지 않을 겁니다. 무료 특강에 들어가시면 필기노트 초단기 압축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이 들어도 여러분이 와닿지 않을 텐데요. 이거 무조건 복습용 강좌예요. 네, 복습용 강좌입니다. 이거 한 몇 강 되면 30여 강 돼요. 이게 한 30여 강에서 40강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나눈 겁니다. 1단계가 가장 먼저 기본서 중심 강좌가 다 합쳐서 90여 강 정도 되면 2단계가 필기노트를 중심으로 한 강좌가 60여 강대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복습용 강좌로 40강대가 돼요. 이거 그냥 읽어드리는 강좌입니다. 이거는 계속 왔다 갔다 하실 때 귀에 꽂고 들으시라고 이미 찍어놨어요. 한국사에선 팩트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이거 안 찍을 예정입니다. 왜 안 찍을 예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강좌 제가 찍을 때마다 숨이 찹니다. 왜냐? 이거 배속이 안 돼요. 왜냐면 진짜 빨리 얘기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24시간, 이거 40시간 동안 속사포 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기노트 내용 다 읽어드리는 강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강좌는 4단계가 있는 겁니다. 1번 기본서 강좌, 1번 필기노트 강좌, 그 다음 필기노트 압축했던 복습용 강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다시 찍게 될 복습용 강좌. 복습 강의는 전범위 빈칸으로 진행하는 강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작년부터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지역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직강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합격생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퍼센트로 따지면 40%가 한국사 100점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인데 마지막에 이 복습용 강의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프린트로 뽑아서 그걸 갖고 수업을 했는데 인강을 찍었던 강좌는 16강 정도 였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해드릴 강좌는 없는 겁니다. 이 개념 강좌를 얘기할 때는 5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4단계가 있는 거네요. 첫 번째 기본서 강좌, 필기노트 강좌, 그 다음에 압축 특강 강좌, 복습용 강좌. 그러면 90여 강대, 60여 강대, 40여 강대 이 15강에서 16강인가 17강 찍었습니다. 작년에. 근현대사까지 합쳐서. 그러면 네 가지 범위를 다 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9개월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9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가지 버전이 다 있습니다. 그걸 꼭 응용하세요. 그래서 지금 꼭 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서 강의는 잘 따라오시되 우선은 계속 들으셔야 되니까 복습 강좌 또는 이걸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팩트는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미 무료 특강에 완강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갱신돼서 만약에 안 된다. 에듀윌에 전화하세요.
전화하면 해주더라고요. 알겠죠? 어쨌든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합격할 때까지 들으셔야 되는 강좌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거 사실은 다른 학원에서 이미 한 7년 전부터 찍었었는데 이거 나중에 이거 30회독한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귀에 들으라고 만드는 강좌이기 때문에 꼭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제 필기노트 강해 특강 말고 사료 특강인데 보통 저는 사이다 특강이라고 그래요. 사료는 이것이 답이다. 공무원 한국사의 특징은요. 최근 들어서 사료와 자료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료형이라는 거는 A라는 자료를 주고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왕때의 상황을 옳은 것은 아니면 다음 자료가 들어갈 곳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인 건데 이 사료형 문제의 출제 비중을 보시면요. 네, 역시 올해 기준만 봐도 국가직에서 11문제, 지방직에서 16문제 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조금 더 사료와 자료를 많이 내는 형국입니다. 근데 국가직에서 적게 낸다 할지라도 11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무조건 사료와 자료를 낸다. 그러니까 평균은 12.8문제, 지방직은 평균은 15문제. 어마어마한 거죠. 사료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료 특강을 별도로 할 건데요. 작년에 우리가 촬영했을 때 30강 나왔습니다. 작년에 한 30강 정도 나왔는데 딱 찍었는데 30강이었는데 몇 개 정도 했냐면 980개 했습니다. 980개 했는데 이번에 조금 줄일 겁니다. 조금 어쨌든 약간 좀 부가적인 건 줄여도 아마 800개는 되지 않을까. 줄여봤다 제가 보기에는 강좌 수 3개 정도밖에 안 줄어들 거라고 어쨌든 보는데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사료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올해 시험에 출제됐던 사료는 다 사료 특강에서 나왔습니다. 다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는 어쨌든 근현대사 파트만을 연표 정리를 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무조건 전범위를 한번 할 겁니다. 전범위를 연표를 통해서 핵심 연이 특강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한국사는 양이 많기 때문에 회독이 중요합니다. 버전별로 다 만들어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기본서 강의 90여 강 때, 필기노트 60여 강 때, 그 다음에 초단기 압축특강 40강, 그 다음에 복습용 강의 17강, 그리고 별도로 이것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라고 연표를 따로 다시 전범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올해 지방직 시험에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을 하시게 되면 어느 과정을 볼 수 있냐면 올해 지방직 기출문제잖아요. 네, 다 필기노트 등에 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 부분에 들어 있는지는 일부러 제가 아직 홈페이지에 안 올렸는데 이미 다 찾아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 시험마다요 나오게 되는 뭔가 출제 예상 범위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시험에 냈던 내용이 있으면 다음해에는 안 낼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계속 안 내고 있는 파트가 있다. 그 내용은 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사실은 올해 저는 항상 수업할 때 원래 뭐라 그랬냐면 고조선을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안 냈거든요. 그전에도 안 내서 우리가 파이널 문제에서도 마지막에 결국은 고조선 문제를 냈었습니다. 낼 거다. 라고 해서 어쨌든 뭐 이미 적중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사료 특강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사료 특강과 관련해서는 이 시험에 나온 사료는 사료 특강에서 똑같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기 때문에 역시 뭐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다. 뭐 내용 다 있는 거죠 역시 수업 때.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수업에 항상 나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여기서 최무선이 뭘 설치했다라고 해서 원나라 염초장인 이원이 최무선과 같은 동네 사람이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파트 역시 사료특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도 나중에 보시게 될 필기노트에 이 설명까지 다 있습니다. 이원을 만나서 염초 제작 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얘기를 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나머지 내용들 다 뭐 시험에 이미 다 잘 나온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러실 텐데 여기 몇몇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기존에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올해 지방직 시험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게 주구장창 얘기했냐면 신미양요라는 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랬어요.
이게 1871년에 미국이 강화도를 쳐들어왔던 사건인데요. 왜 높다 그랬냐면 이때 미국이 강화도를 점령하면서 어제현 장군이란 분이 전사하게 되는데 이분이 갖고 있던 깃발, 그러니까 장수를 상징하는 깃발인 숫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딱 하나 남아있는데 이걸 미국이 전리품으로 가져갔어요. 가져갔다가 2000년대 초반에 매년 임대갱신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거의 사실상 자동갱신인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가까이 계속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달 전에 미국이 그 임대갱신을 거부하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깃발을. 어차피 미국 거니까 우리 거 뭐 우리가 싫다는데 니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라고 해서 결국 가져가 버렸어요. 이 숫자기는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이 가져갔어요. 이게 신문 기사의 몇몇에만 주요로 다뤄지지 않았는데 나름 이슈였단 말이에요. 문화재 학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2달여 전이었기 때문에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는 만약 정말 이런 게 조망이 됐다면 신미양요는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분명히 수업 때도 말씀드렸는데 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정답이었어요. 딱 그 내용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뽑아내는 건요. 강사의 능력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걸 올해에도 만약에 내년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뽑아서 정리를 따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시험을 출제하게 관련해서 예상 범위를 따로 뽑을 거예요. 원래 예상 범위를 뽑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셔야 될 게 역시 뭐 한인애국단 뭐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 사료 사실은 이번 지방직 문제에서 나름 어려웠던 사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우리 필기노트에도 들어있는 사료였고요. 그 다음에 사료 특강에서도 아예 했던 사료였습니다. 내용은 하나였어요. 다음 내용과 관련한 운동이 뭐냐? 정답은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사료는요.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사실은 작년에 지급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근현대사 대비한 복습 문제예요. 복습 문제에 이 사료를 주고 문제를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같은 거는 평상시에 대비를 잘 하도록 해드릴 거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올해가 1925년이잖아요. 내년이. 그러면 여러분 25년 대비를 하는 거니까 작년이 1925년이잖아요. 25년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걸 어쨌든 찝어서 설명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기존에 몇몇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었거든요.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오지 않았지만 왜 보기를 넣었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몇 년에 실패했다 그러냐면 24년에 실패했습니다. 올해 몇 년이었어요? 24년이었어요. 그래서 낸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엮는 게 아니고요. 매번 수업 때 설명했던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료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이것도 제가 사실은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되게 많이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올해 원래 지방직 시험 문제에 예상 문제를 낼 때 동학농민운동 낼 거라 그랬습니다. 왜 낼 거라 그러냐면 작년에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 사이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직 시험에 동학농민운동을 단독 문제로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등재된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은 반드시 단독 문제로 될 가능성이 지금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올해 2024년이잖아요. 그렇죠? 동학농민운동 일어난 지 130주년입니다. 1894년이니까요. 낼 때가 분명히 됐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단독 문제로 냈어요. 네, 나왔던 사료는 똑같이 사료 특강에서 역시 다뤘던 내용이고요. 파이널 문제에서도 역시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잘 찝어 드릴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너무 쉬워서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내용이니까요. 그럼 넘어가서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게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방직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힌트를 줄 때 어쨌든 장난을 많이 치게 되는데 정답은 대동법인데 대동법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경향이 조금 달라졌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광해군 때라는 왕 때 대동법이라는 게 시행된 게 맞거든요. 근데 경기도 지역에서 실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전국이라고 장난을 쳤습니다. 원래 이런 식의 말바꿈을 장난치진 않습니다. 근데 올해 무려 지방직에서 2문제나 말장난을 치는 문제를 냈다. 라는 건 상당히 좀 지금 이제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정답은 이제 허준의 동의보감이었는데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요 문제는 뭐 이미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건축 문제를 낼 때 2가지 시대를 제일 많이 냅니다. 고려 후기와
고려 시대와 조선 후기. 항상 수업 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역시 가가 고려 시대 건축물이었고 나가 조선 시대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사실은 파이널에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나름 되게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다 수업에 이제 어쨌든 진행을 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랬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파트별에서 경제사와 사회사 합쳐봤자 2문제에서 3문제밖에 안 나오고 경제사 평균 2문제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토지제도와 수치제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가에서 라는 다 토지제도와 수치제도를 순서대로 구분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유형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똑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사료도 기본적인 사료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닙니다. 다 수업 때 하는 내용들이 이번에 역시 100% 시험에 그대로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역시 근우회라는 단체인데 역시 똑같이 시험 문제에서 했던 사료가 똑같이 나왔다는 거 역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한 가지 넘어가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1899년에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국제라는 거예요. 근데 몇 년대라 했어요? 지금 9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올해 지방직 시험에 사실은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1890년대 관련된 사건이 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왜냐하면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 1890년대와 1900년대 이 20년간의 시기를 한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잘. 그래서 여기를 아예 안 건드린 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동학민운동도 1890년대고 이 대한민국 국제도 1890년대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해서 낸 겁니다. 이 지금 보시는 시험 마지막 전주에 있었던 파이널 문제에서도 역시 똑같은 사료를 그대로 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상을 해서 했다는 거 어쨌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역시 이런 사료들 다 사료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수업 때 우리가 나중에 사료 특강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될 사료입니다. 전체 모두 다 역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보셔야 될 파트가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이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0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현대사 파트가 사실은 보통 출제가 한 문제 정도가 돼요. 많이 해봤자 2문제인데 보통 한 문제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이라는 게 출제가 됐거든요.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시행됐다. 시험 일주일 전에 했던 파이널 문제의 첫 번째 사료가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같았습니다. 그죠? 정답이 같았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100% 그대로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를 괜히 그냥 문제를 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상을 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보시게 되는 거는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다 모든 과정을 공부하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아마 한 6개월 정도 지나게 된 다음에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 한국사는요 지금 하시게 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첫 번째 회독을 우선은 3회독도 아니에요. 5회독 이상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료를 800개 이상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기출문제는 최소 1000문제 이상 푸셔야 되고요. 네 번째 OX 문제도 역시 최소 2000문제 이상 정도 푸셔야 됩니다. 나머지 기타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1000문제 정도를 더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9개월 동안 하게 될 과정은요. 미리 다 정범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료 800개, 그 다음에 OX 2000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 최소 1000문제, 나머지 복습문제 500문제, 동형 모의고사 별도로 해서 다시 500문제. 문제수만 해도 몇 문제 정도가 됩니까? 3, 4천 문제 정도 이상입니다. 그거와 최소 5회독 이상을 여러분이 1년 안에 다 하셔야 되고요. 아까 근현대사 관련해서 연표를 제가 전근대사도 만들 거라 그랬는데 근현대사 파트는 어쨌든 연도는 200개 정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연도는 200개 정도는 어쨌든 암기해야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1년이 아니죠. 정확히 9개월 동안 하실 과정을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거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만큼 양이 많아요, 적어요? 어쩔 수 없이 많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최소 얘기했습니다. 1회독 되기 전까지 복습만 하세요. 기출문제집 먼저 푸지 않는 겁니다. 왜냐? 못 따라옵니다. 무슨 못 따라온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앞에 시작했을 때는 따라오실 수 있는데요. 고려시대 이상 들어가게 되는 순간 기출문제 못 따라옵니다. 못 풀어요.
왜냐? 진도가 훅훅 나갈 거기 때문에 못 따라오니까 차라리 이번 2달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도만 최소한 따라오려고 하시고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회독만 복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죠. 네,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만약 오늘 수업한 내용을 복습을 못했다 그러면 그 주의 주말을 사용하셔서라도 복습을 하시면 되고요. 복습을 했는데 다 복습을 못했다. 그냥 그거 버리고 그 다음 주 진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밀리면 계속 밀립니다. 그러면 못 따라와요. 그거는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필기노트가 제일 유용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많이 아셔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첫 순환 때는 기본서를 쓸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반드시 분명히 출제에 바로 미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안에 80점, 85점까지는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만 기출문제가 모두 정답은 아니다. 왜냐? 안 건드리는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갖고 문제를 풀어요? 안 됩니다. 새로 다시 문제를 강사가 만들어주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할 역할이잖아요. 그죠? 이제 2025년 대비를 하니까 2025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를 추려내서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는 강사의 역할이고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는 여러분의 역할이시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와서 질문하시는 게 편합니다. 와서 그냥 화요일 날 그냥 주구장창 그냥 휴게실 따라오셔서 그냥 방문하셔도 되고요. 수업 끝나고 방문하셔서 그냥 물어보셔도 됩니다. 가끔씩 오래 할 때 30분씩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상담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시간 되시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되는 과목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모든 과목이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번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 뭘 먼저 하는 게 좋겠다고요? 이해를. 아까 지방직 문제 중에 최무선이 설치했다고 하는 기구가 정답이 화통도감이었습니다. 도감이라는 뜻은 한국사에서 뭘 의미하냐면 임시기구라는 뜻이에요. 무슨 기구예요? 임시기구. 화포를 만드는 기구니까 뭐예요? 화통도감. 그럼 팔만대장경을 만든다. 뭐예요? 대장도감. 만약에 백성들이 뭔가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구제해야 된다. 구제도감, 구급도감. 그러니까 어쨌든 도감이라는 건 무슨 기구라는 걸 딱 이해하면 돼요. 임시기구다. 그런 걸 갖고 응용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의 90% 이상이 절대적으로 한자어에서 비롯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에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응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10분 정도만 설명드리는 게 이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시험에 절대 얘기 안 하는 한나라의 수도를 뭐라 그랬어요? 서울 경이라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요? 경. 베이징 뭐라 그래요? 북경. 도쿄를 뭐라 그래요? 동경. 난징을 남경. 똑같습니다. 한나라의 수도는 무조건 뭐라 그래요? 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서울을 뭐라 그런 거예요? 수도였던 곳이다. 그래서 경성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서울 경자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뭐라 하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서울에서 인천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경인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에서 의주까지는 경의선. 경원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의 수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기. 여기 지금 수원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경기할 때 기, 수도를 보호하는 지역을 뭐라 그래요? 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도 밑에 우리 뭐 있습니까? 충청도 있잖아요. 나중에 지역사도 정리를 하겠지만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뭐예요? 충청도입니다.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충청도. 충청도를 한 글자로 뭐라 그런다 했어요? 호라 그런다 했죠. 호자, 호수 호자입니다. 여기에 오늘 배우시게 될 제천의림지라는 큰 저수지가 있었어요. 이걸 중심으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를 호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호. 그러니까 충청도 밑에 있는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딴 지역을 뭐라 그래요? 전라도. 그럼 전라도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러니까 호지역의 남쪽에 있으니까 뭐라 한다는 거예요? 호남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와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나중에 기호학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동인, 서인 얘기할 때 동인은 영남학파, 서인은 기호학파 할 때 기호학파라는 명칭 나오면 아 경기도, 충청도 지역의 인사들이구나. 뭐예요? 기호학파. 그리고 나중에 충청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간의 논쟁 중에서 호락 논쟁이라는 걸 배웁니다. 호론과 낙론의 논쟁을 배우는데 호론이 그럼 어디 지역 사람들이 있어요?
충청도 그런 식으로 용어를 이해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근데 뭐예요? 용어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고 암기하는 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유용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기 백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백두대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그럼 옆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경상도가 있습니다.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딴 경상도. 여기 보면 소백산맥의 고개 중에 조령이라고 있습니다. 조령이라는 고개 남쪽에 있다. 그래서 경상도를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개들의 남쪽에 있다. 뭐라 그래? 영남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이라고 하면 당연히 경상도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는 강원도 지역의 고개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잘 아는 대관령 있잖아요.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지역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동. 그럼 여기 지역을 싹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부지방을 나누는 거는 영동과 영서의 기준은 뭐예요? 대관령이다. 이름이 지역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 위에 북한 지역이지만 여기를 뭐라 그래요? 황해도라 그럽니다. 황해도. 바로 여기 지역의 바다 이름을 경기해라 그래서 경기해와 연관돼 있다 그래서 원래 황해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유의 정답이 이름의 정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여기 평안도 얘기하면 평양과 안주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함경도 얘기하게 되면 함흥과 경성을 얘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에 이미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할 때도 용어와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라고 말씀드릴 테니 꼭 먼저 뭐예요?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전에 한 수도를 서울 경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수도에 흐르는 강 한강이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한강이겠죠.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했던 상인을 경강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세금을 걷는 창고를 경창.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상행위를 감독하는 부서를 경시소. 여기 다 무슨 글자에서 온 거예요? 서울 경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암기해야지 꼭 맞추기가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제도에서도 영정법 얘기하면 앞으로 영원히 세금은 사례지 6도로 정한다. 무슨 뭐 영원히 정했다? 영정법. 그러면 안 헷갈리잖아요. 물가 조절 기관으로 상평창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물가를 평등하게 하는 기관. 그래서 뭐예요? 상평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용어의 정답이 항상 있습니다.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다. 뭐가 먼저예요? 이해가 먼저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잘 이해하시고 1년 동안, 1년도 아니죠. 정확히 9개월 동안 나아가게 될 과정을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요.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분간 쉬었다가 보겠습니다.